필립은 큰아버지 부부를 보고 놀랐다. 그들이 이렇게 노인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일이 없었다. 늘 그렇듯 목사는 냉정하지 않을 정도의 무관심한 태도로 맞아주었다. 전보다 조금 더 뚱뚱해졌고 머리도 더 벗겨지고 흰머리도 늘어났다. 탄력 없는 푸석푸석한 얼굴, 너무도 궁상스러운 사나이로 보였다. 큰어머니는 그를 얼싸안고 키스를 했다. 뺨에는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필립도 기쁘긴 했으나 또 한 번 쑥스러웠다. 큰어머니가 이토록 정실한 애정으로 자기를 생각해주고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오, 필립, 네가 떠난 뒤로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큰어머니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하면서 그의 두 손을 어루만지고 기쁨이 담긴 눈으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많이 컸다. 이젠 어른이 다 됐구나. 하긴 그러고 보니 그의 콧밑에는 듬성듬성 수염이 나 있었다. 면도칼을 사서 가끔 조심스럽게 매끈한 턱에 솜털을 밀었던 것이다. 네가 없으니까 집이 어찌나 쓸쓸한지. 큰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소리를 낮추고 물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기쁘지? 그렇지? 네, 물론이지요. 큰어머니는 뼈가 드러나 보일 만큼 여유어 있었다. 그의 목을 아는 두 팔은 병아리의 뼈를 떠올릴 정도로 가늘고 찌그러진 얼굴은 온통 주름투성이었다. 젊은 시절과 똑같은 모양으로 빗은 흰 고수머리는 차라리 기이할 정도로 애처로운 인상을 주었다. 시들어 빠진 큰어머니의 개날픈 몸은 가을이 풀 연상케 했다. 바람이라도 한번 불면 그대로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았다. 조용한 저들 두 사람의 인생은 끝나버렸다. 이제 그들은 다만 과거의 인간으로서 참을성 있게, 아니 차라리 어리석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 무슨 낭비일까? 아직 젊음과 정력에 넘쳐 오직 자극과 모험을 찾아 헤매는 그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다만 놀라움, 그것이었다. 두 사람 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이대로 죽어버리면 그야말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겠지. 그는 큰어머니가 여간 가엾게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이처럼 자기를 사랑해준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깊은 애정이 샘솟았다. 그때 윌킨슨 양이 들어왔다. 노부가 조카의 귀향을 맞을 동안 일부러 자리를 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필립, 이분이 윌킨슨 양이야. 캐리 부인이 소개했다. 탕자가 돌아왔군요. 그녀는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나도 탕자의 단추구멍에 꽂을 장미꽃을 갖고 왔어요. 그녀는 밝게 웃으면서 마당에서 꺾어온 꽃을 필립의 위도새에 꽂아주었다. 그는 괜스레 빨개졌다. 몹시 쑥스러웠다. 윌킨슨 양이 큰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섬긴 목사의 딸이라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다. 성직자의 딸들은 그도 많이 알았는데 그녀들은 하나같이 볼썽 사나운 옷을 입고 투박한 신을 신고 있었다. 거의가 검은 옷이었다. 왜냐하면 필립이 블랙 스테이블에 있었던 소년 시절에는 홈스퍼는 아직 이스트 앙글리아 지방까지는 들어오지 않았고 게다가 성직자 가정의 자녀들은 색깔 있는 옷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머리도 아무렇게나 빗어 올리고 풀먹인 속옷 냄새를 강하게 풍겼다. 여자다운 옷차림을 싫어해서 젊은이나 늙은이나 그의 눈에는 매한가지였다. 자기들의 신앙을 더없이 자랑으로 알고 교회와의 깊은 관계를 방패 삼아 다른 인간에 대해서는 어딘가 독재자 비슷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었다. 그 점에서 윌킨스는 아주 달랐다. 화려한 꽃무늬에 흰 모슬린 위솥을 입고 끝이 뾰족한 하이힐, 게다가 투명한 양말까지 신고 있었다. 세상 물정에 어두운 필립의 눈에도 그것은 무척 훌륭한 옷으로 보였다. 외투도 결코 싸구려로 보이지 않았다. 머리를 빗은 모양새도 꽤 공들인 것으로 아비마 중간쯤에 아주 멋있는 컬을 한 개 늘어뜨리고 있었다. 반짝반짝 윤기 어리는 머리, 그것은 전혀 헝클어진 일이 없는 듯이 보였다. 커다랗고 검은 눈, 코는 약간 유대인 같고 옆 얼굴은 어딘가 매를 떠올리게 하는 점이 있었으나 앞모습은 오히려 귀여운 얼굴이었다. 잘 웃었다. 입이 커서 웃을 때는 노르스름하고 큰일을 자주 감추려 했다. 그러나 필립을 가장 난처하게 한 것은 그녀의 지독하게 짙은 화장이었다. 여자의 행실에 대해 견해가 매우 까다로운 그는 숙녀가 짙은 화장을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그런데 윌킨슨 양은 숙녀다. 왜냐하면 의젓한 성직자의 딸이고 성직자는 신사이니까. 그런 여자를 필립은 철저하게 싫어하기로 했다. 그녀의 말투에는 프랑스어 억양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는데 영국 한복판에서 나고 자란 그녀가 왜 그런 말투를 쓰는지 필립은 이상스러웠다. 또 아무래도 그녀의 웃음에는 가식이 있었다. 그녀가 쾌활함을 가장하는 것도 그를 몹시 불안스럽게 했다. 2, 3일 동안은 말 한마디 않고 저기를 보였으나 여자 팬에서는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였다.
그녀는 거의 그에게만 이야기를 걸었는데 그의 온건한 판단에만 호소하는 그 태도는 그로서도 그다지 싫진 않았다. 또 그녀는 그를 곧잘 웃겼는데 필립은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인간에게는 그만 맥을 못 주었다. 게다가 필립은 때때로 멋있는 말을 하는 재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었다. 큰아버지 부부는 유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그가 어떤 말에도 결코 웃는 일이 없었다. 차차 윌킨슨 양에게 익숙해지고 스스러움도 없어지자 그는 점점 그녀가 좋아졌다. 프랑스 억양도 여간 듣기 좋은 것이 아니었다. 의사가 주관한 원효에서의 그녀의 옷차림은 그야말로 뛰어나게 빛났었다. 커다란 물방울 무늬의 푸른빛 얇은 비란 드레스가 좌중에 일으킨 반향을 보고 있으려니까 필립도 어쩐지 기뻤다. 어쩌면 당신을 말이죠. 모두가 좋지 못한 여자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웃으면서 그는 말했다. 그렇지만 그런 게 내 평생의 꿈인걸요. 되먹지 않은 바람둥이 계집애로 보이는 것이. 어느 날 윌킨슨 양이 방에 들어가 자리에 없을 때 그는 큰어머니에게 그녀는 대체 몇 살이냐 되었냐고 물어본 일이 있었다. 어머, 여자 나이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도저히 네 결혼 상대가 될 수 없으리만큼 할머니라는 것만은 확실해. 큰아버지는 살찐 얼굴에 빙긋 웃음을 띠며 말했다. 그래 그녀도 이젠 어린애가 아니지. 루이자, 우리가 링컨셔에 있을 때 벌써 처녀 티가 났으니까 그것이 그렇군. 20년 전이야. 그때는 아직 머리를 길게 따 늘어뜨렸었지. 하지만 10살은 안 됐겠죠? 필립이 한마디 했었다. 더 먹었었어. 큰어머니가 대답했다. 오히려 20에 가깝지 않았을까 여보? 웬걸요. 고작 16, 7이었을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30은 훨씬 넘었다는 얘기인가요? 필립이 물었다. 마침 그때 윌킨슨 양이 벤자민 고나드의 노래를 부르며 계단을 달려 내려왔다. 필립과 같이 산책하러 가기로 약속해서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내밀고 그대로 장갑 단추를 끼워 달라고 했다. 그는 서툰 솜씨로 끼워주었다. 매우 쑥스럽긴 했으나 여자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이제 두 사람은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게 되었다. 꺼니면서 주고받는 대화에 오르는 화제거리도 갈수록 다양해졌다. 그녀는 베를린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그는 하이델베르크에서의 생활을 떠올렸다. 이야기를 주고받자 아무것도 아닌 듯한 화제마저 새로운 흥미를 자아냈다. 그는 엘린 부인 집에 하숙생들 이야기도 했는데 그때는 매우 중대하게 여겨졌던 그 헤이워드와 위크스의 토론도 이제 조금 색다르게 이야기해보니 더할 나위 없이 우스꽝스럽게 들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윌킨슨 양이 웃어주기라도 하면 그는 그만 코가 우뚝해졌다. 놀랐는데요 정말. 당신도 상당한 독설가군요. 그녀는 감탄하는 체 하면서 다음에는 또 하이델베르크에서 연애 같은 걸 해보았냐고 장난스레 물어왔다. 별반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는 솔직하게 그런 것은 없었다고 대답했는데 그러자 그녀는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나왔다. 몹시 비밀주의자시군요. 당신 정도의 나이에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웃었다. 당신은 또 쓸데없는 것까지 알고 싶어 하는군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그녀는 깔깔 웃더니 다시 놀리는 듯 말했다. 어머, 얼굴이 새빨개졌네요. 그는 그녀가 자기를 불량 청년 취급하는 것이 그다지 싫진 않았다. 그래서 제법 숱한 낭만적 정서라도 감춘 척 일부러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렸다.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오히려 화가 날 정도였다. 정말 그럴 만한 기회가 없었다. 윌킨슨 양은 자기의 처지에 불만이 꽤 많았다. 첫째,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점이 큰 불만이었다. 그렇게 된 까닭을 그녀는 장황하게 늘어놓았는데 어머니의 오빠, 즉 외삼촌이 당연히 그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게 되어 있었으나 여자 요리사와 결혼하여 유언장을 다시 써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그녀의 집에 사치스러운 살림 형편을 말하고 말과 마차가 몇 마리 몇 대나 있었다는 링컨셔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것과 비교해서 남의 신세를 지고 사는 지금의 생활을 서글퍼하기도 했다. 그런데 필립은 뒤에 이 이야기를 들은 그대로 큰어머니에게 전했을 때 좀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큰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윌킨슨 이가는 겨우 망아지 한 마리와 이륜마차 한 대가 있었을 뿐이고 그 부자라는 아저씨 이야기도 듣긴 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에밀리, 윌킨슨 양이 태어나기 전에 아마도 몇씩이나 낳았으므로 어떻게 그 재산을 그녀가 물려받을 처지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베를린에 대해서는 좋게 말하지 않았다. 독일 생활의 천박함을 한탄하고 과거 몇 년 동안 살았다는 파리의 호화로움과 비교하여 무척 깎아내려 말했다. 파리에서 몇 년이나 지냈는지는 말하지 않았으나 어느 인기 있는 초상 화가의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간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화가의 아내는 재산이 많은 유대인이고 그녀는 이 집에서 많은 유명한 인물들을 만났다고 했다.
그녀가 말하는 이름만 들어도 필립은 황홀해졌다. 코미디 프랑스에제 배우들도 자주 왔는데 어느 날은 만찬의 석상에서 코클랭이 자기 옆에 앉더니 당신처럼 완전한 프랑스어를 하는 외국인은 처음 보았다고 말했다며 자랑했다. 알퐁스 도데도 온 적이 있었는데 그녀에게 그의 소설 사포를 한 권 주더라는 것이다. 증정의 말을 써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나 그에게 재촉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고 덧붙여 말했다. 그러나 그 책을 지금도 잘 보존하고 있어 언젠가는 그에게 빌려주겠다고 했다. 그 다음은 모파상 차례였다. 깔깔깔 마치 잔물결과도 같은 웃음소리를 내더니 그는 의미심장하게 필립을 바라보았다. 정말 밉살스러운 인간. 하지만 작가로서 너무나 훌륭한 남자 모파상에 관해서는 헤이워드도 자주 이야기한 적이 있어 그의 명성은 필립도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그래, 그 모파상이 당신께 구애라도 했단 말입니까? 이 말은 목에 걸려 잘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다. 지금 윌킨슨이 그리 밉지 않았으며 더욱이 그녀의 이야기는 가장 즐거운 것의 하나였으나 단 사나이의 연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여자라고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싫어요. 그런 걸 물으면 사람은요 만나는 여자마다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는 천성이겠죠.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나직하게 한숨 지었다. 그립게 과거라도 떠올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래도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필립보다 좀 더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말만 들어도 그때의 분위기를 대충 짐작했을 것이다. 저명한 작가가 가족만의 오찬에 초대되어 온다. 여자 가정교사가 키 큰 두 소녀 제자를 데리고 조용히 나타난다. 그 다음은 소개의 순서. 영어 선생님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찬이 시작되자 영어 선생은 나만 묵묵히 앉아있고 손님은 주로 주인 부부와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나 필립으로서는 그녀의 말이 훨씬 더 낭만적이랄까 그런 공상을 자아내는 것이었다. 죄다 말해주세요. 그 모파상 이야기. 필립은 흥분해서 재촉했다.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게 자꾸 물으면 곤란해요. 그 말은 옳았으나 마치 짜릿한 경험은 세 권의 책으로도 다 담지 못할 것이라는 듯한 투였다. 그녀는 파리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그 넓은 볼로뉴의 숲이 마음에 들었다. 어느 거리에도 매력이 넘쳐 흘렀고 쌍젤리제의 가로수에는 다른 어느 숲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멋이 있었다. 바로 그때 두 사람은 길 옆에 계단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윌킨슨 양은 그들 눈앞의 거창한 느릅나무 숲을 경멸하듯 바라보았다. 다음은 극장. 상연되는 극이 훌륭하고 연기도 빌 데 없이 좋았다. 그녀는 주인인 마담 포아이오가 세드라스로 첫 나들이를 할 때 흔히 따라갔다. 정말 진저리가 나요. 가난하다는 건. 그 아름다운 옷. 파리뿐이야. 정말 의복의 멋을 아는 곳은. 그런데 그런 옷을 못 사게 되다니. 글쎄 부인의 몸매씨가 또 문제였지요. 그래서 가끔 양장점 주인이 날더러 아가씨 부인 몸매가 당신만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은 그녀가 자기의 건강한 몸매를 자랑하며 더구나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영국 남성들은 대의가 바보예요. 얼굴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역시 연인의 나라 프랑스가 제일이야. 몸맵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니까요. 물론 필립은 한 번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그는 그때서야 그녀의 발목이 보기 흉할 정도로 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허둥지둥 눈길을 돌렸다. 당신도 프랑스에 가야 해요. 한 1년쯤 프랑스어도 늘게 될 테고 그래야 좀 대니에제 될 것이고요. 무슨 뜻이죠 그건?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사전 찾아보세요. 영국 남자들은 여자를 다룰 줄 몰라. 정말 부끄럼만 타고 남자가 부끄러움을 타다니 정말 바보스러워. 여자 하나 어떻게 못하다니. 여자보고 아름답다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필립의 처지는 자기가 생각해도 좀 묘했다. 틀림없이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다른 태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그도 멋있는 여자가 녹을 만한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적절한 말이 얼른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떠올랐을 때는 어쩐지 놀림감이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결국 말이 나오지 않았다. 파리는 좋았어. 그러나 난 베를린으로 가야만 했어요. 따님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포아이오 댁에 있었지만 그 뒤로 일자리가 있어야죠. 마침 그때 베를린에 지금 자리가 났지 뭐예요. 포아이오 부인과 친척 관계가 된다기에 받아들였죠. 전 브레다 거리에 조그만 아파트를 빌렸어요. 5층에. 그런데 그것이 난처했더라 말이에요. 당신도 브레다 거리를 아실걸요. 저 거리의 여인들 말이에요. 필립은 고개를 끄덕여보았다. 잘은 몰랐지만 대강은 알 것 같았고 너무나 철부지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였다.
그러나 제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전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녀는 프랑스어로 말하기를 좋아했는데 그 프랑스어는 정말 훌륭했다. 한 번은 그것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는데 필립은 계속 말해달라고 졸랐다. 당신은 한 번도 하이델베르크 이야기를 안 해주시면서 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그렇고 우리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것을 아주머니께서 하시면 어떡하지요? 제가 왜 그런 말 합니까? 정말이지요? 그거 약속하자. 그제야 그녀는 바로 자기 방 위층에 사는 어떤 미술과 학생 한 사람이 하고 이야기를 꺼내다가 문득 말을 끊으며 딴청을 부렸다. 당신은 왜 그림 공부를 안 해요? 소질이 다분하시던데. 뭐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판단하는 것은 남이 더 잘해요. 전 알고 있어요. 당신에겐 훌륭한 화가가 될 소질이 풍부하다는 것을. 만약 제가 지금 당장 파리 가서 그림을 공부하겠다고 하면 큰아버지가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이제 당신은 완전히 독립된 사람이 아니에요? 딴전을 부려 절 속이려 드시면 안 돼요. 아까 하던 얘기 끝이나 맺읍시다. 윌킨슨 양은 웃더니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다. 문제의 그 학생은 계단에서 여러 차례 스친 적이 있지만 그녀 팬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둔 일이 없었다. 눈동자가 아름다운 청년으로 매우 정중하게 모자를 벗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런데 하루는 편지 한 장이 방문 밑에 놓인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물론 발신인은 그 학생이었다. 몇 달 전부터 깊이 존경해왔으며 언제나 계단에서 그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는 사연이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회답을 보내진 않았지만 그런 편지를 받고 즐겁지 않을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을 것인가. 다음날 또 한 장의 편지가 왔다. 신비롭고 정열적이고 감동적인 내용이었다. 그 다음에 계단에서 마주쳤을 때는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지 몰랐다. 매일같이 편지가 왔다. 그리고 끝내 꼭 만나달라는 것이었다. 오늘 저녁 9시 전에 그녀의 방으로 찾아오겠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어찌할 줄 몰랐다. 물론 그럴 수는 없었다. 아무리 요란하게 배를 누르더라도 결코 문만을 열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런데 막상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벨소리가 나기를 기다리노라니까 어느새 그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들어오다가 미처 문 잠그는 일을 잊어버리고 만 것이다. 역시 운명이었나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저 그뿐이었죠. 그녀는 다시 한번 잔잔한 웃음을 웃었다. 필립은 잠시 침묵에 빠져버렸다. 심장의 고동이 한결 심해져가고 어떤 형용결연 감정이 느닷없이 가슴속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컴컴한 이단과 우연한 만남이 눈앞에 뚜렷이 펼쳐진다. 그러한 편지를 보내는 대담성 그런 것이 자기에겐 없다. 그리고 쓱 방 안으로 들어서는 신비스러운 행동, 그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연애 이야기의 정수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어떤 남자였나요? 그 미술과 학생이란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미남자였지요. 지금도 알고 지내세요? 그렇게 물었을 때 필립은 희미하게나마 어떤 초조감을 느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게 너무 심하게 굴었답니다. 남자란 다 같겠지만 당신네들은 모두 인정머리 없는 분들이니까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필립은 다소 당황하면서 말했다. 이젠 집으로 돌아가죠. 윌킨슨 양이 말했다. 필립은 윌킨슨 양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었다. 도중에 멈춰버리긴 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잘 알 수 있었다. 그런 만큼 다소 놀랐다. 그런 것은 결혼한 여자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프랑스 소설도 꽤 많이 읽은 그로선 프랑스에서는 그런 일이 당연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윌킨슨 양은 영국인이고 또 미혼이며 더구나 그녀의 아버지는 성직자라고 한다. 그러고 보면 아마 그 미술과 학생이라는 지도 그녀 일상의 단 하나뿐인 애인이라고는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필립은 숨이 가쁜 것처럼 숨을 쉬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녀를 그런 여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녀에게 구해야 하는 남성이 있었으리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정직한 전성으로 책으로 읽는 것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처럼 그녀의 이야기도 거의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신기한 이야기가 자기에게만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무척 화가 났다. 아무리 그녀가 하이델베르크에서의 연애 이야기를 굳이 하라고 강요한데도 그에게는 사실 이야기할 재료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을 생각하면 몹시 부끄러웠다. 물론 그에게도 창작의 재능은 있었다. 그러나 과연 그것만으로 마치 자기가 실제로 방탕과 타락에 빠졌던 것처럼 믿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다. 책에서 읽은 바로는 여전한 직감력 덩어리인 것 같았다. 그렇다면 자기가 서툴게 꾸며댄 거짓말 따위는 곧바로 폭로되고 말 것이 아니겠는가. 뒤에서 몰래 웃을 것을 생각하니 필립은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다. 이때금 윌킨슨 양은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지친 것 같은 노곤한 목소리였다. 마스네나 벤자민 고다드나 어거스터 올베의 노래를 필립은 처음 들었다. 두 사람은 곧잘 몇 시간이고 피아노 곁에서 함께 지냈다. 어느 날 그녀는 당신도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 부디 한 곡 불러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가 무척 아름다운 바리톤이라고 칭찬하면서 레슨을 해주겠다고까지 했다. 버릇대로 처음에는 머뭇거리면서 거절했으나 상대가 너무 우겼으므로 마침내 매일 아침 식사 뒤에 적당한 때를 골라서 1시간쯤 레슨을 받기로 했다. 그녀는 교사의 체질을 타고났는지 아무튼 가정교사로서는 인류임에 틀림없었다. 제법 일정한 교수법도 알고 있었고 특히 엄격했다. 곧잘 쓰는 프랑스 말투와는 여전했지만 나긋나긋한 말씨며 태도는 일단 선생이 되면 온데간데 없어져서 적당히 채우는 일은 조금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목소리마저 다소 강압적이 되어 거의 본능적으로 필립의 부주의를 나무라고 태만을 바로잡았다. 자기가 해야 할 바를 제법 알고 있었다고나 할까. 필립에게도 음계 연습을 단단히 시켜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레슨이 끝나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본드의 매혹적인 웃는 얼굴로 돌아가 목소리도 도로 녹아드는 듯 상냥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필립은 그렇게 간단하게, 즉 그녀가 교사의 역할을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악색의 행동을 잊을 순 없었다. 이럴 때 그녀의 인상은 그녀의 이야기에서 받은 것과는 아주 달랐다. 그는 더욱 섬세하게 그녀를 살폈다. 그 결과 아침보다 저녁에 그녀가 훨씬 좋아 보이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침에는 잔주름도 눈에 띄게 많아 보이고 목덜미의 살결도 좀 거칠어 보였다. 살짝 가려주었으면 싶었지만 워낙 날씨가 더운 탓으로 목둘레가 많이 패인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새하얀 빛깔을 무척 좋아하는 모양이지만 낮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밤에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거의 야외복처럼 만든 옷을 입고 목에는 석류석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가슴 둘려며 팔꿈치 언저리 레이스 장식이 전체의 느낌에 한결 부드러움을 주었고 또 향수, 블랙스테이블에서는 그것만 해도 향수라면 을에 오두 콜로니가 고작이었고 그나마 쓰는 것은 일요일이나 아니면 두통이 날 때뿐이었다는 어지러울 만큼 이국적이었다. 사실 그런 때는 놀랄 만큼 젊어 보였다. 그녀의 나이를 알아맞히는데 필립은 무척이 나이를 먹었다. 20에다가 17을 못해 봐야 납득이 가는 숫자가 아니었다. 다시 루이자 큰어머니에게 어째서 37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다. 아무리 모아도 30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누구나가 다 아는 것처럼 외국인은 영국인보다는 빨리 늙는 편이다. 윌킨슨 양은 이미 외국에서 오래 살아왔으므로 사실상 외국인으로 보인데도 할 수 없었다. 적어도 필립의 뇌는 26 이상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다. 아니야, 더 됐을 거야. 큰어머니 대답했다. 그래도 필립에게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의 계산이 정확하다고 믿어지지가 않았다. 두 분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다만 링컨셔에서 마지막으로 모았을 적에 그녀가 아직 머리를 따지 않았다는 것뿐이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역시 12살이었을지도 모른다. 워낙 오래된 일인데다 큰아버지 내분의 기억은 언제나 아주 믿을만한 게 못 되니까. 그리고 두 분께서는 입을 모아 20년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저 대강대강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실제로는 18년 또는 17년일 수도 있는 일이다. 그래서 17살에 12를 더하면 29밖에 안 된다. 그러고 보면 아직 뻑 젊은 편 아닌가. 안토니오가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온 세계를 버렸을 때 그녀의 나이는 무려 40살이었던 것이다. 맑게겐 여름철이었다. 날이면 날마다 구름 한 점 없는 무더위였다. 그러나 바다가 가까운 덕분에 더위는 얼마만큼 누그러지고 게다가 상쾌한 기분마저 감돌았으므로 사람들은 8월의 때학볕인데도 흥분을 느낄 망정 압박감에 시달리는 일이 없었다. 정원에 있는 연못에서는 분수가 높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수련이 무성하고 수면에선 금붕어가 조용히 햇볕을 쬐고 있었다. 점심 식사가 끝나면 필립과 윌킨슨 양은 곧잘 깔개와 쿠션을 들고 나가 높은 장미 울타리를 그늘 삼아 풀밭에 들어놓곤 했다. 오후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했다. 집안에서는 큰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두 사람은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캐리 씨는 담배 피우는 것을 뱀이나 정갈처럼 싫어했어. 인간이 습관의 노예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오후에 마시는 차의 노예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어느 날 윌킨슨 양은 필립에게 보헤미안의 생활을 빌려주었다. 큰아버지의 서재에서 장서를 뒤적거리다가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이다.
아마 그것은 큰아버지가 좋아하는 책을 뭉텅뭉텅 사들이다가 섞여 들어온 것으로 그대로 10년간 아무도 모르게 파묻혀 있던 것이 분명했다. 그는 즉시 미르제르의 졸렬하고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매혹적인 걸작을 읽기 시작했는데 곧 그 책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굶주림으로 허덕이면서도 신경 쓰지 않는 쾌활함, 불결함 속에서 넘쳐나는 아름다움, 불륜인데도 낭만적으로 생각되는 연애, 또 낡고 진부한 표현인데도 감동적으로 보이는 갖가지의 묘사 따위에 그의 마음은 한없이 뛰돌았다. 루돌프와 미미, 미제트와 쇼나르, 루이 필립 조풍의 기묘한 복장으로 단장하고 라틴 쿼터의 그 회색거리를 방황하면서 그들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한가하고 마음 편하게 오늘은 이 집 다락방, 내일은 저 집 다락방으로 한때 잠자리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었다. 그들의 쾌락이 얼마나 천하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비속한가를, 그리고 이 쾌활한 사람들이 예술가나 인간으로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느끼게 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독자들이 좀 더 건전한 판단력을 갖추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책을 읽는 때이다. 필립의 경우는 그 매혹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다. 런던보다는 파리에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의 열성을 알아챈 밀킨슨 양이 웃으면서 물었다. 하지만 이젠 간대야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독일에서 돌아온 뒤 2주일 동안 그와 큰아버지 사이에는 그의 장래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다. 옥스퍼드 진학은 딱 잘라서 거절했었다. 장학금을 탈 까망이 이미 사라진 지금에 와서는 캐리시라 할지라도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리 단념하는 도리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말았다. 그의 장래, 그것은 겨우 2,000파운드의 돈에 달린 셈이었다. 하기야 1년에 5부 이자라는 유리한 공채로 돌려놓긴 했지만 도저히 그 이자만으로는 공부할 수가 없었다. 이제는 원금도 다소 써버렸다. 대학에 진학하면 1년에 최소한 200파운드는 필요할 텐데 그것을 3년 동안 옥스퍼드에서 소비한다는 것은 바보스러운 일이었다. 어차피 그것만으로는 그 뒤에 자립생활을 할 가망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곧장 런던으로 나가고 싶었다. 캐리 부인의 말에 따르면 신자가 가질 직업은 4가지밖에 없다. 육군, 해군, 법률, 아니면 성직이 그것이었다. 그녀는 최근에 와서 시동생이 종사했으므로 의사도 여기에 추가했지만 적어도 자기가 젊었을 때에는 아무도 의사를 신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필립의 경우 처음 2가지는 전혀 문제도 되지 않았고 성직도 거절할 생각이었다. 그러고 보면 법률만이 남게 된다. 언젠가 이곳에서 개업한 의사가 요즘엔 기술방면으로 나가는 신사도 부쩍 늘어났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자 큰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반대하고 나섰다. 난 상인 따위가 되어달라고는 않겠어요. 그렇지. 아무튼 무엇이든 자유직업이어야 해. 이것은 캐리 씨의 의견이었다. 그럼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의사가 좋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싫거든요. 이번에는 필립이 입을 열었다. 캐리 부인은 여기에 대해선 실망하지 않았다. 그런데 옥스퍼드에 진학하지 않는 이상 법조계 쪽은 고려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캐리 부인은 법조계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학위가 필요하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결국 변호사 사무소에 수습생으로 들여보내면 어떻겠냐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집에 고문 변호사로서 전에 헨리 캐리의 유산 처리에 캐리 씨와 함께 공동 집행이 되어준 엘버트 닉슨에게 편지를 보내 필립을 받아들여 줄 수 없겠는가 하고 부탁했다. 이틀쯤 지나서 답장이 왔는데 그에 따르면 마침 자리도 없을 뿐더러 계획 전체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변호사도 지금은 사람이 남아도는 형편이어서 돈이나 연고관계라도 없으면 서기 이상이 될 가망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보다도 차라리 공인회계사가 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캐리 씨 내외는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필립도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윽고 닉슨에게서 다시 편지가 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근래 상업이 발전하고 회사가 늘어나면서 의뢰인의 요구를 받아 그들의 장부를 좀 더 점검하고 그 출납을 이전의 구식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깨끗이 정리하는 이른바 회계사 조합이 몇 개 생겼다고 했다. 몇 년 전부터 국가에서 면허까지 주게 된 뒤로는 해를 거듭할수록 직업의 품이 더 생기고 돈벌이도 좋아서 점점 중요한 직업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닉슨 씨가 과거 30년간이나 거래해온 공인회계사 조합이 지금이라면 마침 수습생 자리가 하나 비었으니 300파운드만 내면 필립을 맡겨도 좋다는 사연이었다. 그 300파운드도 계약기간 5년 동안에 받은 봉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전망이 썩 좋은 편은 못 되었으나 필립으로서는 이번에 장래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판국이었고 더욱이 덕분에 런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망설여지는 마음을 내키게 만들었다.
게리 씨는 다시 편지를 내어서 정말 신사에게 적합한 직업인가를 다짐시켰다. 답장에는 면허장이 나오게 된 뒤부터는 퍼블릭 스쿨이나 대학 출신자들도 쏟아져 들어오는 형편이다. 만약 필립이 그 일이 싫어져 1년 정도로 그만두는 일이 있더라도 허버트 카터는 계약금의 반액을 돌려주어도 좋다고 한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모든 일이 해결되어 9월 15일부터 수습생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보았다. 앞으로 꼭 한 달 남았군요. 필립이 말을 꺼냈다. 그럼 그것으로 당신은 자유롭게 되고 저는 또다시 노예처럼 거북한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군요. 윌킨슨 양은 대답했다. 그녀의 휴가는 6주일 동안이었다. 그러니까 필립이 출발하기 2, 3일 전에 그녀는 떠나게 되어 있었다. 또다시 뵐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야 만나게 되겠지요. 만나지 못한다는 법은 없을 테니까요. 어머나, 어쩌면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하세요. 당신처럼 메마른 사람은 처음 봤어요. 필립은 얼굴이 빨개졌다. 혹시 그녀로부터 졸장부라는 말을 듣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뭐니 해도 결국 그녀는 아직 젊었고 때로는 아름답게도 보였고 필립의 나이도 올해 20이었다. 미술이나 음악 이야기만 한다는 것은 싱거운 일이다. 이렇게 내고 보면 연애 이야기라도 한바탕 버려보아야 할 것이야. 연애 이야기는 전에도 많이 했었다. 브레다 거리에 살던 미술과 학생 이야기도 나왔었고 또 그녀가 파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집의 화가 이야기도 했다. 그러나 한 번은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해온 일도 있었다는데 그것이 그녀에 대한 열렬한 구애가 되기 시작했으므로 부득이 핑계를 만들어서 2번 다시 모델로 나서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런 수작에 윌킨슨 양이 이미 익숙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었다. 그날도 그녀는 커다란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매우 아름답게 보였다. 무더운 오후, 아마 두 사람이 알게 된 뒤로 가장 더운 오후였을 것이다. 구슬 같은 땀방울이 그녀의 윗입술 위를 쪼르르 솟아있었다. 문득 그는 채칠리의 순과의 사건을 떠올렸다. 그는 한 번도 채칠리에게 연정 같은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만큼 못생긴 여자였다. 그러면서도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 사건이 폭 낭만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지금 그에게도 바야흐로 연애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윌킨슨 양은 프랑스 사람과 조금 다름없었다. 그 사실이 정서를 떠올리는데 한층 흥미를 더해주었다. 밤에 침대 속에서 그 일을 생각하거나 혹은 정원에서 혼자 책을 읽을 때 무의식 중에 그것을 생각하면 어떤 스릴을 느꼈으나 그러나 막상 그녀와 얼굴을 마주하면 묘하게 몸이 건조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튼 그런 이야기까지 털어놓은 이 마당에선 설마 그 편에서 사랑 고백을 했다고 해도 그다지 놀라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가 눈치조차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 아마도 자신의 혼자 생각에 불과할지 몰라요. 요 며칠 사이에 그녀의 눈에 한두 번 희미하게 남아 경멸의 빛이 어렸던 것 같았다. 무엇을 그리 멍하니 생각하고 계세요? 그녀는 뱅글뱅글 웃으면서 필립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에게 말할 것이 못 됩니다. 그는 대꾸했다. 사실 그는 지금이야말로 그녀에게 키스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연 그녀 쪽에서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을까? 이를테면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어떤 예비적 행위도 없이 어떻게 벼랑간 성공할 수가 있겠는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를 일이고 또는 보기 좋게 뺨이라도 한 대 얻어맞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마 큰아버지에게 일러 바칠지도 모른다. 도대체 숭은 어떻게 채칠리에게 수작을 걸었을까? 큰아버지에게 알리기만 하면 일은 다 틀리고 만다. 그는 큰아버지의 인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틀림없이 의사에게도 말할 것이고 조사이어 그레이브즈에게도 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그야말로 꼴 좋게 되고 말 것이다. 큰어머니는 여전히 윌킨슨 양이 37이라고 우겨대고 있었다. 그렇다면 주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그는 오싹해졌다. 마치 어머니 같은 여자가 아니냐고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대체 뭘 그렇게 멍하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윌킨슨 양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당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담하게 말해버렸다. 이 정도라면 그다지 말꼬리가 잡힐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나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참으로 당신은 호기심이 많은데요. 장난꾸러기군요 정말. 그녀의 입에서 또 이런 말이 나오고 말았다. 겨우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 했더니 그녀의 입에서는 또다시 그 가정교사를 생각하게 하는 말투가 새어나온 것이다. 언젠가 연습과제의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을 때에도 농담이긴 했지만 역시 장난꾸러기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그는 삐루뚱해서 말했다. 정말 이젠 절 어린애 다루듯이 하지 말았으면 싶군요. 화났어요? 몹시. 화나게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그녀는 한 손을 내밀었다. 그는 가볍게 그 손을 잡았다. 기분 탓이었을까? 요즘 한두 번 밤에 악수했을 때 살그머니 힘을 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오늘 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그 다음을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드디어 내게도 사랑의 모험을 할 기회가 온 것이다.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바보인 것이다. 그러나 약간 평범한 것 같았다. 그가 좀 더 매혹적일 것을 말했다. 여러 가지 연애의 묘사는 책에서 읽은 적이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의 경우엔 소설가들이 쓴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의 용솟음은 일어나지 않았다. 잇따라 솟아오르는 격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그런 기분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윌킨슨 양은 결코 자기가 늘 그려보던 이상형은 아니었다. 가끔 공상으로 그려본 것은 아름다운 소녀의 커다란 보랏빛 눈과 희고 매끄러운 피부였다. 가끔 그러한 소녀의 물결치듯 나부끼는 금발 속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본 일이 있었다. 그러나 윌킨슨 양의 머리카락 속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자신을 떠올릴 수는 없었다. 언제 보아도 어딘지 모르게 끈적끈적한 느낌이 드는 머리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정사를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크게 만족스러울 것 같았다. 당연히 정복에 따를 쾌감과 자랑을 생각하면 짐짓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시켜야 한다. 키스만 해놓고 볼 일이라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밝은 대낮엔 안 된다. 밤이어야 한다. 어두운 편이 마음이 편할 것이다. 키스만 하면 그 다음은 자연히 어떻게 될 것이다. 오늘 밤 단행하고 말겠다. 그는 마음속으로 가만히 다짐했다. 먼저 계획을 세웠다. 저녁을 먹고 그는 정원을 함께 산책하자며 그녀를 깨웠다. 윌킨슨 양은 그 자리에서 응낙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필립은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어쩐 일인지 대화가 제대로 되질 않았다. 그는 먼저 그녀의 허리를 살며시 감싸 안을 계획이었으나 그녀가 다음 주에 열릴 보투 경주에 대한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벼랑간 껴안을 수도 없었다. 그는 교묘하게 그녀를 정원에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이끌어갔다. 막상 와보니 이번에는 용기가 제대로 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벤치에 걸터 앉았다. 바로 이때가 기회다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는 찰나 그녀가 여기에는 틀림없이 집게벌레가 있을 테니 딴 곳으로 옮기자고 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정원을 한 바퀴 돌았다. 이번에 다시 그 벤치에 올 때까지는 반드시 단행하고야 말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으나 공교롭게도 집 앞을 나서려니까 문턱에 캐리 부인이 서 있다는 것이 보였다. 이제 두 사람 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밤 공기는 몸에 해로워요. 들어가는 게 좋겠군요. 감기라도 들면 큰일이니까요. 필립은 말해버렸다. 그 말을 하고 나자 그는 큰 짐이라도 내려놓은 것처럼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에는 그 이상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중에 자기 방에 혼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니 자기 자신에게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쩌면 이다지도 못났단 말인가. 여자 쪽에서는 키스를 기다리고 있을 게 뻔했다. 그렇지 않다면 정원까지 잠자코 따라왔을 리가 없지 않은가. 여자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뿐이라고 그녀는 늘 말했었다. 프랑스 소설이라면 필립도 꽤 많이 읽은 셈이더라. 만약 자기가 프랑스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그녀를 양팔로 껴안고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든가 하는 말을 열정적으로 속삭였을 테고, 그리고 그녀의 목덜미에 불같은 키스쯤은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프랑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언제나 여자의 목덜미에 키스를 하는지 필립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그로서는 여자의 목덜미에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않았다. 물론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쉽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거기에는 프랑스 말 자체가 크게 도움이 된다. 사랑의 속삭임에 영어처럼 어울리지 않는 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보니 윌킨슨 양 공략은 애당초 생각하지 않았던 편이 더 나았을 것 같았다. 처음 2주일 동안은 참으로 즐겁기만 했다. 그런데 현재 이 비참한 꼴은 대체 무언가. 그러나 여기서 마음을 약하게 먹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생각했다. 여기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자신에게 정이 떨어져 버릴 것이다. 그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단호한 결심을 했다. 내일 밤에는 반드시 키스를 해버리라고. 이튿날 일어나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얼른 생각이 든 것은 이 상태로는 밤에 정원에 나갈 수가 없겠다는 것이었다. 아침 식사 때 필립은 전에 없이 원기왕성했다. 윌킨슨 양은 메리어 애를 통해서 두통이 심해 그냥 누워있고 싶다는 전가를 해왔다. 끝내 차 마실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다가 실내 옷을 입고 내려왔을 때는 얼굴빛이 창백했다. 그러나 저녁 식사 때까지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식사 시간은 매우 즐거웠다. 저녁 기도가 끝나자 그녀는 오늘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겠다면서 캐리 부인에게 키스했다. 그러고는 문득 생각난 듯이 필립 쪽으로 향하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아이 참, 당신에게도 키스해드릴 것을 그랬군요. 왜 안 해주시죠? 그게 말했다. 그녀는 웃으면서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을 잡는 그 손은 분명히 힘찬 느낌이 있었다. 이튿날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었고 비온 뒤의 정원은 말할 수 없이 상쾌했다. 필립은 해수욕에 다녀오자 식욕이 매우 왕성해져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다.
오후에는 옥사관에서 테니스회가 있을 예정이라 윌킨슨 양은 단벌뿐인 나들이 옷을 입고 있었다. 확실히 맵시 있게 옷을 입을 줄 아는 여인이었다. 부목사 부인과 출가한 의사 딸들과 나란히 있는 그녀가 필립에게는 눈에 띄게 세련되어 보였다. 그녀는 허리띠에 장미꽃 2송이를 장식으로 달고 빨간 파라솔을 받치고 잔디밭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었다. 햇빛에 반사된 그녀의 얼굴은 한층 더 아름다웠다. 필립은 테니스를 좋아했다. 서브는 잘하지만 잘 뛰질 못했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네트 가까이에서만 공을 쳤다. 절른 발입에도 동작이 매우 민첩했으므로 그의 좌우로 공을 빼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 세트마다 다 이겨서 그는 매우 기분이 좋았다. 차 시간에는 더워서 숨을 헐떡거리며 윌킨슨 양의 말치에 누워있었다. 그녀가 불쑥 말을 꺼냈다. 운동복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오늘 오후 당신은 참 멋있었어요. 그는 기뻐서 얼굴이 달아올랐다. 칭찬을 받았으니 저도 담대를 해야겠군요. 당신도 오늘은 정말 황홀할 만큼 아름답더군요. 그녀는 가볍게 웃어 보이면서 검은 눈으로 언제까지나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자고 굴었다. 오늘은 운동을 충분히 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오늘 밤은 유달리 정원이 아름다울 거예요. 넓은 하늘엔 별들이 총총히 빛날 거고요. 그는 기분이 매우 좋았다. 당신 때문에 큰어머니께 구중을 들은 일 알고 계세요? 뒷마당으로 나오며 윌킨슨 양이 갑자기 말했다. 당신과 너무 다정하게 지내면 못 쓴다고 하더군요. 언제 그렇게 다정하게 해주셨던가요? 전 전혀 몰랐는데요. 아니에요. 큰어머니가 농담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제 저녁 끝내 키스를 해주지 않으시다니 정말 배정한 분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큰아버지께서 어떤 표정을 지으셨는지 맞더라면 아셨을 것을. 키스하지 않은 것은 단지 그 때문이었나요? 하지만 키스할 때 남들이 보면 전 싫어요. 그럼 지금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필립은 그녀의 허리에 팔을 돌리고 그녀의 입술에 자기 입술을 포기했다. 그녀는 조금 웃었을 뿐 피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극히 자연스러운 키스였다. 필립은 제법 의기양양했다. 결심했던 대로 실행한 셈이었다. 무척 수월한 일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해치웠을 것을. 그는 다시 한번 입술을 포기했다. 이제 그만. 왜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요. 그녀는 웃어 보였다.